부총님 요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추경이 민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견해가 높은데 그러면 5월 3일자 이전에 이제 공직을 사퇴할 테고 최 부총리가 두 번째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부총님이 난가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그 시중에 이번엔 난가하는 난가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불치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 대행을 넘어서 이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란 수계와 함께 저질렀던 지난 3년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쇼가 아닌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만약에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뭐 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권한대행으로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공정한 대선 관리와 또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국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일 날 이제 올해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을 발동하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삭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12월 2일이 아마 예결위에서 그렇죠?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했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예결위에서 그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발동의 원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뭐 일단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단지 그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유감을 많이 표명했었습니다. 아쉬움을. 그러니까 예산으로서의 유감은 있지만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내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돌이켜 보면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건전 재정이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만들어서 1명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정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전 이제 부총리님이니까 건전 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니까 그 전까지 있던 건전 재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말로 민생이나 국가 경제를 책임지기 어렵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찔끔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까, 부총리님?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예산 지침의 건전 재정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바꿨습니다. 뭐 저는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정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정을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재정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아까 찔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국가재정의 12조라는 게 얼마나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의 원인이 과연 우리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성장률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충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줄이는 노력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노력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이나 그다음에 재해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이 필요한 것은 재정이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재정 확대를 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취지 맞습니다만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은 추경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에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그 35조 추경 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부총님께서 이번에 추경도 재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민생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네,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 재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생 경제가 매우 악화됐다. 이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경제나 민생의 어려움을 하는 건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민생이 많이 쓰러졌고 수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없어지니까 그나마라도 추경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신속 집행을 이렇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오전 부총님 발언해 보니까 233조 60%를 집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2분기부터 쭉 보면 첫 4분기 연속 0.1% 저성장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도 신속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기 의원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작년 1, 4분기, 올해 1, 4분기 모두 신속 집행이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률 자체에 대한 기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0.1% 포인트 올라가는 정도의 정부 기여도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기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도 투자도 민심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0.1% 포인트 더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2024년 소비 판매액 지수도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가 감소가 됐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12월 기준 88.4%로 기록하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 비관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덧붙여서 이게 개인 사업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법인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부총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오는 것이 마치 자영업자가 구조 변화에 적응을 못한 탓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그거는 없습니까?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나 아까 말씀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또 구조 변화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구조 변화에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적응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예,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후에 5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가 100조 정도 넘게 줄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과 올해 성장률 하락 전망에 의해서 손실이 한 7조 원 정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에 시티그룹도 0.6%, JP모건도 0.5%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내란 정부는 모든 것을 망쳐놓은 최악의 3년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계가 파면된 뒤에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채 이혼과 이법을 일삼으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부역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 탄핵 정부의 대선 전 공공기관장 알박기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긴 한데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그 공공기관 인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3월 중순까지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넘고 60명의 인사를 넘게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임기 말의 인사도 아니고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고 그런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구잡이라는 표현이 그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부분들에도 공공기관도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그 부처에서 부처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당시의 권한 대행이 그다음에 관련된 결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님 말씀처럼 정말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왜 그렇게 지금 의혹을 갖냐 하면 지난 12월 6일 박선영 진화의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내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최근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의 이완구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법제처장을 월권을 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알박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진행된 그 60여 명, 100명 중에 60여 명의 임명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국민의힘 관계자로 묻지마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고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게 기재부가 주로 주도하는 게 아니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주무부서가 기재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공훈위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게 결국은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 장관이나 이쪽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장관이 제청을 해가지고 원하면 올려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그게 이제 마 사회장 후보 의결도 그렇고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그렇고 대통령 기록관 관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탄핵 이후에 나눠먹기식 인사로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 인사가 아니고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권을 전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자체는 결국은 알박기 인사는 결국은 제2의 내란 행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총리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에 하나 부총리께서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 그 상생 페이백에 대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그동안 누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지역화폐가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상생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1조 3천억을 좀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20%의 그 증가분에 대한 환급이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네, 디지털로만 알고 지급하는 있는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전체 상공인수 765만 중에서 1.54% 정도 되는 데만 지금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 어차피 한 네, 의원님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단 환급을 하게 한 것은 먼저 처음에 상생페이를 통해 가지고 소비 촉진한 30억 이하의 여러 가맹점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 들어가 있던 돈들 페이를 환급함으로써 그 돈들은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가게 하는 구조를 가져가자 해서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쪽에 2차적으로 다시 소비가 유발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1.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살려서 이렇게 내수시장에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백 관련돼서 그 오늘 상품권으로 지금 이제 해주는 식으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 조금 넓힐 수 없나요? 뭐 지역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은 더 지출을 그래도 그간 뭐 수개월간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소비 진작도 하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출을 하시려면 오늘 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든 예전에는 보통 카드 포인트로 했었잖아요. 조금 넓혀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고집하시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선 오늘 상품권으로?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제 오늘의 상품권이 좀 약간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해는 돼요. 네, 근데 당장 예를 들면 저 여의도 직장인들 네. 쓸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까 그 네. 허 의원님도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허성무 의원님도 그 지역 화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해 한 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꼭 오늘 상품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부총리님도.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여기 빠른 시일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아니 고집이 아니고요, 의원님.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효과를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아예 효과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보고 효과를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뭐 고집을 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한 여기 설계한 정책의 목적은 좀 그 전통시장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논의를 통해서 야 그거 말고 그냥 캐시백이라든지 그걸 보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건 그건 논의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네,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 기술적으로 그게 시행이 곧바로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부총리님은 지금 이것은 경기 부양 목적이 없다라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절에 경기 부양 목적이 없는 시기라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열려있는 정책 수단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도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대안이 네, 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하니까 부처에서 조금 더 열린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철민 의원님 질의.